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화려한 삶을 꿈꾸고 부자가 되겠다고 말할 때도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따뜻한 사람과 가정을 꾸려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30살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 있던 결혼에 대한 바람은 점점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자주 나왔고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친척들은 빠짐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장가가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아기 사진을 자랑하듯 보여줄 때마다 묘한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괜히 가슴이 쓸쓸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차려 먹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선배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슬슬 장가가야지.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며칠 뒤 실제로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첫 만남은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들어갔는데 먼저 와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단정하고 밝았습니다. 옅은 화장에 또렷한 눈빛, 그리고 당당한 말투는 낯선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풍겼습니다. 저는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상대를 맞추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똑바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연애는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번화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나누어 먹었고 때로는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따끈한 국물을 함께 떠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면 그녀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하면 저는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있을 때면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퇴근 후 서둘러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를 놀리며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은 제 마음을 녹였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님들은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녀의 부모님도 성실한 사람이니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청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산책하다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반지를 꺼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금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분주했지만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레스샵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드레스 속에서 웃고 있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쩐지 부족해 보였지만 그녀가 제 옆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저는 친구들의 축가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회자가 신랑의 맹세를 묻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그 노을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환하게 빛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고 그 옆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서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골랐고, 집에 돌아와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만들며 웃음소리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청소를 하고 세탁물을 널며 서로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결혼이란 게 참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고, 제 삶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다소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민함이 꼼꼼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정리할 때나 옷을 개켜 넣을 때 그녀는 늘 가지런함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생활에 철저한 사람 같아 든든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것은 집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신발을 대충 벗어두면 아내는 즉시 짜증을 냈습니다. 도대체 신발은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거야? 내가 매번 정리해야 돼?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신발을 다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반듯하게 놓지 않고 비스듬히 올려놓으면 아내는 그걸 집어들어 제 앞에 다시 가지런히 두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당신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그것마저도 귀엽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빈도가 잦아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자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와 육아로 인해 늘 피곤해했고, 그 피로는 곧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우리는 내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은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왜 네 동생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 이 집이 언제부터 그 애 집이었어? 아내는 시누이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조차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갈등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어?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말싸움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내의 행동은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방긋 웃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아이만 예뻐해? 나 힘든 건 안 보여? 저는 당황해 아이를 내려놓고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끊고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제 얼굴에 부딪히는 순간 귀가 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다정했던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충격과 모멸감은 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손찌검은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어깨를 세게 밀치기도 했고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가 놀랄까봐 얼른 웃는 얼굴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곧장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니 피었습니다. 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여동생이 놀라 달려와 수건으로 제 상처를 눌러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흥겼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한 가지 이유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참고 버텨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나 얼굴에 피를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녁을 차려 앉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움과 상처가 이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던 중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차분히 설명하는 목소리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 메아리쳤습니다. 암입니다. 그 순간까지 제가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와 분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제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지고
차갑게 내뱉던 말들은 모두 흐릿해졌습니다. 제 앞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에는 오직 두려움과 걱정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원망했던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살려야 한다. 다시 예전처럼 웃게 해야 한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세상이 모두 낯설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온전히 간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기 전 병원에 들러 아내의 손을 잡고 잠시라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지쳐 눈을 감은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의 의자에 앉아 졸음에 눈을 감았다가도 그녀가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곧장 일어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우이와 저는 교대로 밤을 새웠습니다. 신우이는 간간히 집안일을 챙기고 아이를 돌봤고 저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지켰습니다.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마음은 언제나 아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오히려 제 안에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괜찮을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였지만 아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볼 때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제 밥상은 늘 허술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새 허리띠가 헐거워졌고 체중은 5kg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으면 그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투병 중에도 종종 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때면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다 내 탓 아니야. 우리 이겨내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 약 냄새, 차가운 바람 모든 것이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개월 뒤 의사가 우리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완치 판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어깨는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우이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감사만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수없이 감사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만 남게 해달라.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웃음만 가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은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순간만 해도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지난 상처들조차 이제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병으로 인한 후유증일 거라 스스로 위안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병원에서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제 몸의 상처 같은 헌신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집 안에서 아내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퇴근 후 들어와 오늘은 어땠어? 하고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게? 그 말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작은 행동을 할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빠처럼 무능하게 살면 안 돼. 너는 꼭 달라야 해.
아이의 귀에 그런 말을 꽂아 넣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끌어안으려 하면 그녀는 노골적으로 팔을 치워버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동안 잠시 착한 척했던 거지.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빛 속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소와 경멸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함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알 수 없는 불안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몇 차례 울렸고 그녀가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부적절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져 폐가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미어지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손으로 다른 남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울면서 붙잡았던 그 눈동자로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어느 날 장롱 깊숙한 서랍에서 낯선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붉은 글씨로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한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에 쥔 그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을 비웃듯 차갑게 조롱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킨 게 뭐였단 말인가. 아내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 빠져나간 체중, 흔들리던 마음, 그리고 간절히 빌었던 기도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사진과 부적을 내밀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분노마저 무너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무관심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제 심장을 짓밟던 아내의 냉소와 배신 앞에서 더는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며 버텼던 지난 시간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제 온몸은 떨렸습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을까? 라는 질문이 수십 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싸늘한 눈빛과 휴대전화 속 사진, 그리고 장롱 속에서 발견한 부적이 제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이 결혼을 더 이어간다는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동안 삼켜왔던 울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자에 앉아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아내가 저를 때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속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력과 불륜이 모두 인정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이자 동시에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승산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은 끝났고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재판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판사 앞에서 제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내야 했지만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제겐 또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부정했고 제 상처를 가볍게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왔는지를 증거와 함께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피 묻은 수건, 응급실 진단서, 그리고 그 치명적인 사진들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들이 공개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시간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변호사들의 공방, 판사의 질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수없이 긴장했고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곧 끝이 난다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문이 내려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폭력과 불륜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저는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의 폭력과 불륜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자유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제 인생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이 제 가슴에 남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함, 허무함, 그리고 공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법정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했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나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는 허무한 울림뿐이었습니다. 저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진 사랑의 잔해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정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고함, 시누이의 한숨,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마치 집 안에 저 혼자만이 남은 듯한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은 싸움이든 웃음이든 누군가의 존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휴대전화를 던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던 제 머리, 아이가 울부짖던 목소리, 시누이가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상처를 누르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병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결국 다른 남자를 끌어안았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런 기억들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이불을 걷어차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사진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밤, 저는 울부짖으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했지만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아이에게는 언제나 강한 아빠로 남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아 마시지 하고 웃어주었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 때 그 체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낯설고 고달팠습니다. 집안일도 혼자 해야 했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도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보고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서툴러서 종종 밥을 태우기도 했지만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숙여 밥만 떠먹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부모 상담에 혼자 참석하며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자전거를 잡아주며 아이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약이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속 상처를 잊게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돼. 혼자가 된 집은 여전히 적막했고 밤이면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고함과 폭력이 없는 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 적막은 외로움이었지만 동시에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면 그 아래에서 조용히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가슴이 쥐어짜이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눈물이 앞을 가렸고 출근길 버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그 상처도 조금은 옅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지난날의 장면들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싸늘한 눈빛, 휴대전화 속 사진, 그리고 장롱 속에서 발견한 부적이 하나의 악몽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참는 게 아니라 응징해야 한다. 그동안 저는 참기만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제 마음을 억누르고 고통을 삼키고 끝내는 제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골마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내의 폭력과 불륜을 증거와 함께 드러냈습니다. 판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하나하나 제출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부정했지만 결국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로 선 지금이 제 삶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기분과 표정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발걸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분명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주는 것이지 상대를 짓밟으며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이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 아이에게는 밝고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의 불행이 짐이 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할 때는 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로 시작된 것이라도 아이는 그것을 통해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를 보며 배웠으면 했습니다. 어떤 상처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그 상처가 곧 제 미래를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이 아이도 반드시 행복하게 키워낼 거야. 그 다짐은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낸 이야기였습니다. 괴로운 결혼 생활이었고 뼈아픈 대신이었지만 결국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